집안에서 가장 많은 삶의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는 무대가 식탁입니다. 큰 식탁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노년기 생활 밀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판단해요. 중장년 이후의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집안의 중심이에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많이 큽니다. 가구 배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이 공간에서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은가? 남의 집을 복사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예쁜 집들, 그 집은 그 사람의 삶에 맞게 만들어진 겁니다. 독립한 자녀의 1, 2평 내외, 아주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떤 가구를 들여서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한두 평짜리 되게 작은 방이죠. 자녀가 떠나고 나면 출가를 하신 거죠.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그냥 창고로 쓰거나 뭐 그냥 두죠. 작으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전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었던 그런 공간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두 평은 이제 가구 하나 잘못 놓으면 정말 창고가 돼버리는 크기예요. 근데 반대로 딱 하나의 목적,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이 방에선 이거 하나만 한다라고 집중을 하면 이 집에서 가장 효율 좋고 밀도 높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취미를 할 수 있는 취미 전용 방이죠. 책을 볼 수 있는 서재,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공간, 악기를 사용하신다면 악기, 그리고 어르신들도 도전하시는 유튜브 스튜디오까지 오직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된 배치를 하면 공간이 작아도 전혀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작아서 집중력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때 벽면을 좁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스페이스월이나 선반으로 벽 전체를 채우면 바닥에 가구를 거의 두지 않아도 모든 필요한 용품들을 다 수납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가구 자체를 접거나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침대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한 경우에요. 그 좁은 공간에. 그럼 월베드. 이 월베드가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죠. 벽에 접어 올리는 침대를 고려를 해보십시오. 쓰지 않을 때 침대가 벽면에 이렇게 접어지면 그 공간에서 책상을 놓고 쓰면 됩니다. 한두 평 공간의 핵심은 고정된 가구를 최소화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변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작은 방에 조명 하나를 잘 고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방이 좁은데 큰 방이든 좁은 방이든 천장에 형광등 하나만 있으면 그게 창고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플로어 스탠드 조명이나 책상 조명으로 공간 안에 빛의 중심을 좀 만들어주세요. 연출을 하는 거죠. 한두 평이라도 조명 하나로 그 방만의 분위기가 생기면 사람이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신는 곳에 있는 조그만 우리 책만한 접이식 가구가 있어요. 벽에다가 고정시키고 이렇게 딱 접어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신발을 신게 하는 거예요. 신발끈을 묶기도 하고 이게 이제 중장년층한테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도 좋아요. 애들 신발 신기도 하고 많이 쓰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작업실 할 때 다 그런 데서 생활을 했으니까 안 써서 그렇지. 가구 배치를 할 때 큰 가구와 작은 가구 중에 어떤 거를 먼저 배치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인데요. 공간의 용도나 가족 구성에 따라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큰 덩어리, 큰 가구를 먼저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는 집이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건축가들이 공간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덩어리를 잡는 거예요. 매스를 잡는 건데 침대, 소파, 식탁처럼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큰 가구를 먼저 놓아야 나머지 작은 가구들이 동선을 막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가구들을 먼저 채워두면 나중에 큰 가구를 놓을 자리가 부족해지죠. 결국 큰 가구가 이미 작은 가구들 사이에 억지로 끼어 있는 형태가 되고 그게 동선 병목의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처음에 이제 집을 꾸밀 때 이쁜 거 소품이나 조명부터 막 이렇게 고르고 쇼핑을 해요. 주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침대를 드리거나 옷장을 드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미 작은 가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정해놨기 때문에 큰 것들이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고 침대가 창문을 막거나 문 앞을 가리거나 이런 자리밖에 남지 않는 거죠. 반대로 침대 위치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동선을 확인한 뒤에 나머지를 채워가면 공간이 훨씬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근데 가족 구성에 따라 이 원칙이 예외가 생깁니다. 1인 가구라면 큰 가구보다 내가 가장 오래 앉는 자리, 제일 오래 있는 자리를 먼저 정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소파보다 작업의자, 식탁보다 즐겨 앉는 창가 쪽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를 먼저 잡고 나머지를 배치하는 경험, 어떤 액션 중심의 배치죠. 그러니까 효율을 중시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공간은 생활 동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큰 가구의 위치보다 내가 실제로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의 동선이 먼저 고려돼야 하겠죠. 어른 기준의 가구 배치를 먼저 하고 나면
아이가 다니는 길이 막히거나 위험한 모서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소파나 식탁 같은 큰 가구를 배치할 때 아이가 뛰어다니는 동선, 즉 거실에서 방으로, 방에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로를 함께 그려보고 그 선이 가구랑 겹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식탁에 막 머리를 부딪히거나 이럴 수 있지 않도록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장년 부부라면 두 사람이 각자 오래 머무는 공간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분은 거실 소파에 계시고 다른 분은 안방 TV 앞에 계속 계시고 이렇게 생활 중심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면 두 공간 모두의 큰 가구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사이의 동선을 방해하는 가구는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공간에 가구를 바꾸는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사이즈죠. 사이즈를 고민을 하는데 자주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가구를 그렇게 자주 바꾸진 않아요. 그냥 연식이 차면 뭐가 하나 고장이 나면 그때 가서 버리는데 문제는 어떤 반복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굳이 이게 필요한지를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사게 되는 똑같은 것을 버전만 최근 것으로 계속 반복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살림살이 자체가 계속 필요한 것이냐를 끊임없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연차가 계속 살려가면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걷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계속 갖고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찬 한 2개 꺼내 먹고 계속 냉동실에 유통기한 지난 것까지 계속 있으면서 뭐 사놓잖아요. 인생이 다 그런 것처럼 그 부분들이 효율성을 잘 생각해서 필요한 것만을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의 것들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셔라 라고 추천하시는 가구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줄여야 하는 가구 1순위는 무조건 소파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 때 쓰던 4인용, 5인용 대형 소파. 아이들이 없어도 그대로 거실에 있는 분들이 많죠. 그 소파가 지금은 거실 절반을 차지하는 그냥 공간 도둑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앉는 사람은 2명인데 소파가 막 서너 개 분량의 한쪽 벽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 비워진 자리가 뭐 이것저것 놓게 되고 쌓이게 되면서 어수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거를 2인용 소파와 안락 의자 하나의 조합으로 좀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마주보고 앉거나 약간 빗대서 TV를 앞에 놓고 약간 사각으로 열어갖고 앉을 수 있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앉는 면적은 줄어서 동선이 열리고 두 사람이 마주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아주 정면이든 아니면 약간 빗각으로 만들어줘서 나란히 TV를 보는 배치에서 서로를 향한 배치를 좀 바꾸는 거예요. 소파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거실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가 됐다면 퀸이나 킹사이즈 침대는 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니까 싱글이나 슈퍼싱글 정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해도 방 전체의 동선이 달라지고 아침에 이제 침대에서 내려서는 동작도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것은 식탁은 큰 것을 유지하시라. 현재보다 계속해서 큰 것을 유지하시든지 큰 것으로 바꾸시기를 강추합니다. 예, 얼핏 생각하면 둘이 사는데 왜 큰 식탁, 6인용 식탁이 필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장년 이후의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신문도 보고 오후에는 뭐 취미 작업도 하고 주말에는 손자 손녀들 놀러 오고 오랜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둘러 앉아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담소를 나누는 곳이죠. 그러니까 집안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식탁을 좁게 놓고 소파나 이런 곳에서 앉아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집중력이 좋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은 삶의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는 무대가 식탁입니다. 큰 식탁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노년기 생활 밀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공간이 넓어도 모일 곳이 없으면 집이 텅 빈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가서 막 얘는 여기 앉고 저기 앉고 막 이렇게 되는데 큰 식탁을 두어서 줄이지 마시고 오히려 사이즈를 더 키우고 또 그에 걸맞는 좋은 의자로 앉기 편하고 보기 좋은 의자로 바꾸는데 투자하시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붙박이장처럼 보정된 가구가 있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나머지 가구를 배치하면 좋은가요? 붙박이장 같은 고정 가구가 있을 때는 3가지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붙박이장은 열려지는 문의 반경, 뭐 이게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실수가 붙박이장 문 바로 앞에 이게 다 열리는 사이즈로 확인하지 않고 침대든 서랍장 같은 가구를 둬서 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이 정도만 열려도 다 열리지 않았는데도 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끝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옷이든 뭐 물건은 나중에 안 쓰게 돼요.
그건 그냥 거기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각도와 사람이 서서 옷을 고를 수 있는 공간까지 합쳐가지고 최소 60에서 90cm의 여유폭이 되어야 안에 있는 물건들도 넣었다 뺐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어놓고 나머지 가구를 그 바깥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무게의 균형을 맞춰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한쪽 벽면 전체가 붙박이장이라면 그 방의 시각적인 무게는 그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편 벽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방이 기울어진 느낌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반대편에 침대 헤드나 큰 액자 혹은 1인용 소파를 배치해서 공간의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붙박이장을 배경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붙박이장을 수납장이 아니라 하나의 벽면 마감재로 생각하는 거죠. 닫혀 있으니까. 붙박이장 색상과 같은 톤의 침구나 가구를 앞에 배치하면 붙박이장이 벽처럼, 배경처럼 녹아들면서 방이 훨씬 넓고 정돈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붙박이장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서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 앞에 낮은 가구를 배치해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법도 방법입니다. 시선이 붙박이장 전체를 훑지 않고 앞에 있는 낮은 가구에서 멈추게 되면 뒤쪽에 있는 덩어리감이 훨씬 더 줄어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동식 가구, 접이식 가구, 특히 트롤리 같은 거 사놓고 후회한다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런 가구들은 좀 들이기 전에 고려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트롤리, 접이식 테이블, 키 달린 수납함, 판매하는 매장에서 보면 되게 이쁘고 매력적입니다. 이걸 사면 공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대부분 이동하지 않는 이동식 가구가 됩니다. 한 자리에 고정된 채 계속 먼지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매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첫 번째가 이 가구가 움직일 길이 실제로 비어 있는가.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거나 문턱이 있거나 가구 사이 통로가 좁다면 바퀴 달린 가구는 오히려 짐이 되죠. 이동식 가구는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환경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상상하는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볍게 이동하는 트롤리는 실제 집 구조에서는 두세 번 움직이다가 결국 한 자리에 그냥 박히게 되죠. 정착하게 됩니다. 사기 전에 집 동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 가구가 실제로 움직일 경로가 열려 있는지. 두 번째는 이동하지 않고 쓰지 않을 때의 모습도 괜찮은가입니다. 이동식 가구는 구조가 복잡해서 고정형 가구보다 시각적으로 좀 뭐가 많죠. 디테일이 많고 어수선해 보입니다. 접이식 테이블은 접었을 때 보관할 틈새 공간이 확실히 있는지, 트롤리는 벽 옆에 세워두었을 때 그 공간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지를 좀 먼저 따져봐야 해요. 활용할 때의 모습만 상상하고 사면 안 쓸 때의 모습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동식 가구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주방에서 다이닝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열려 있는 집. 이게 제법 규모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환하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조건이 갖춰진 집이라면 이동식 가구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없다면 고정형 가구보다 싸고 가벼운 것처럼 보여도 결국 더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도 이런 이동식 가구 사셨다가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패는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써요. 사무실엔 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집도 저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그것도 있어요. 또 침대의 협탁도 병원처럼 협탁인데 돌려서 기대서 노트북 올려놓고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회전시켜지는. 우리는 시구별로 다 있어요. 그걸. 그래서 또 엄청 싸요. 3만 원, 2만 얼마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지만 막상 있으면 도움이 되는 가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침실 협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탁을 그냥 휴대폰 올려놓고 충전시키는 선반 정도로 사용하시는데 협탁의 진짜 역할은 수면 전에 루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읽을 책 한 권, 그 책을 읽기 위한 스탠드, 그리고 물 한 잔, 이런 것들이 그 협탁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침대에 눕는 행위가 단순히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되는 거죠. 저도 이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협탁은 이렇게 바퀴가 있고 병원 입원실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침대 위로 들어와서 누워있을 때 하는 테이블처럼 이게 돌아가요. 그런 협탁을 쓰고 있는데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관 벤치형 수납장입니다. 한국 집에서 사실 가장 관심받지 못하는 공간이 현관이에요. 신발장 하나 달랑 있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두거나 잡동사니가 쌓이게 되죠. 근데 현관은 집에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가는 곳이고 하루를 끝내고 돌아오는 곳이죠.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작은 벤치 하나가 생기면 그 행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서둘러서 구겨 신는 게 아니라 잠깐 앉아서
끈도 정리하고 그런 동작이 될 수 있어요. 신발을 신기 위해서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허리가 좋지도 않은데 허리를 막 불편하게 아침부터 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어린아이들 신발 신겨줄 때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좋고요. 벽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접어서 필 수 있는 것들이 기성품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 화장실에서 걸터 앉아 있을 수 있는 조그만 좌식 의자여도 돼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공간 심리학적으로 이 작은 방법이 외출과 귀가의 마음가짐을 훨씬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가구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가구 배치는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끝내면 그걸로 완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 사용자와 함께 자라야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 더 커서 자녀가 독립할 때, 나중에 부부 둘만 남았을 때,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뀌면 공간도 바뀌어야 해요. 가구 배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즐거운 취미로 긍정적으로 갖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취미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남의 집을 복사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예쁜 집들 물론 참고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집은 그 사람의 삶에 맞게 만들어진 겁니다. 가구 배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이 공간에서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은가?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싶다면 그런 자리를 만들면 돼요. 아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놀고 싶다면 굳이 소파 놓고 뭐 하지 말고 아이와 바닥을 놀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들면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환경이 가장 훌륭한 인테리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구 배치는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여백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가구와 가구 사이의 틈, 시선이 닿는 빈 벽 한 면, 아무것도 없는 바닥의 한 구석, 그 비워진 자리가 사실은 공간이 숨을 쉬는 곳이에요. 좋은 공간은 꽉 들어찬 공간이 아니라 여백이 있는 공간입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매일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의 집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